인공지능 이거 그 뒷짐지고 군구경하거나 다 만들어주면 써야지 그럴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인공지능의 문제는 특히 기술로 승부 보는 거는 아주 일부분일 것 같아요. 기술로 승부 보는 거는 그야말로 이런 인공지능의 엔진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는 그게 필요하지요. 근데 많은 경우는 사실은 전체 일들의 전체 그 시장으로 봐도 좋고요. 90% 이상은 응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응용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인공지능이 무엇인가, 어디에 쓰면은 이게 괜찮은가. 대단합니다. 저기 미디어 시그널 그 협동조합이 항상 그 네 번째이지만 항상 이 세미나실을 가득 채워서 진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열심히 또 참여해 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요. 오늘 네 번째 시간을 이제 갖겠습니다. 인류 문명사에 중요한 변곡점들이 생겨나죠. 그 첫 번째가 마차에서 증기관차로 바뀌죠. 근래에는 인터넷이 생기면서 우리 세상을 확 바꿔놨습니다. 사실 국가의 지도자는 이런 변곡점에 있을 때 얼만큼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느냐, 이게 이제 유능한 국가 지도자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터넷 세상에서 아주 편하게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만들어 놓은 그 초고속망 전국을 다 깔아놨었지 않습니까? 그 고속도로를 가지고 우리가 인터넷을 아주 편하게 쓰고 있는데, 근데 요새는 또 AI가 생겨서 큰 하나의 그 변곡점이 또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 정부는 우리 공공영역의 AI를 어떻게 접목시키고 우리 국민들이 그 AI를 잘 활용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비전들을 세워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중요한 아이디어와 훌륭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교수님 뵙게 됐습니다. 자, 오늘 바쁘신 시간에 나와주신 우리 권호열 교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귀중한 시간에 우리 같은 이 중요한 담론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권호열 교수님 잠깐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년도에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입학을 하셨어요. 1982년에 졸업을 하셨네요. 그리고 82년 바로 카이스트 대학원에 석사, 박사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독특하게요, 한국방송통신대학의 그 생활과학 학사를 또 들어가셔서 공부를 좀 하셨어요. 그리고 국가교육회의 2017년에 국가교육회의 위원을 하셨고 2020년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과기부 산하 기관입니다. 거기 원장님을 하시고 현재는 강원대학교 교수님으로 이렇게 다시 가셔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강의와 그다음 국가정책 이런 걸 다 두루두루 경험해 보신 이런 좀 분이셔서 오늘 특별히 그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이 강의가 굉장히 좀 뜻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 소개받은 권호열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주제는 이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 정보 고속도로 인포메이션 하이웨이를 만들자라는 국가적인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 되는 그 바탕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길이 아니고 이제 커다란 플랫폼에서 만나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 플랫폼은 AI가 만들고 운영해가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은 AI 플랫폼을 통해서 디지털 정부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 되게 하자, 이런 주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정부가 잘 돼야 될 텐데 그 정부가 앞장서서 마당을 만들고 거기에 산업이 육성이 되고 거기에 그 산업이 육성된 산업으로 온 국민들이 혜택을 보고 하는 이런 구조로 볼 때
사실 정부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사업으로 굉장히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성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AI를, 인공지능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 돼 있고요. 잘 아시는 대로 오픈 AI라는 이쪽에 이른바 생성형 AI에 가장 앞서 있는 회사에서 처음에 챗 GPT로 크게 주목을 받고 그리고 나서는 달리라고 하는 우리가 말만 하면 그 말에 맞는 그림을 그려줍니다 하더니 최근에는 소라라는 이름으로 말만 하면 설명만 하면 그 설명에 따른 동영상을 만들어줍니다. 그 동영상이 너무너무 사실적이고 그래서 그것만 보면은 이제는 영화 산업도 이제 다 한 시대가 지나간 거 아닌가 하는 걱정과 기대가 같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정부 쪽에 AI를 적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디지털 혁명과 AI를 먼저 간단히 살펴보고 기술적인 문제가 주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공공부문의 혁신이 항상 요구가 됐는데 그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특히 공공부문의 디지털 혁신이라는 것이 어떤 주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두 번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로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파트 2에 있다고 보고요. 이제 파트 3에서는 그럼 우리나라 정부가 상당히 이런 디지털 정책, AI 정책을 잘한다고 그래 평가받고 있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데서 우리는 주로 어떤 정책이 있는가, 그 정책들이 어떤 흐름으로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파트 3가 되겠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네 번째에서는 최근에 그런 AI가 공공부문에 퍼블릭 섹터에 적용되는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그 사례들이 지금도 계속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례들을 잘 발표한 것이 AI 워치라고 유럽 연합에서 발간하는 그 자료에 정리가 잘 된 것들이 있어서 거기는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사례를 보면 저것이 우리 정부의 그야말로 큰 그림 말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적용하면 될지, 거기서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끝으로는 정책 권고 사항인데 오늘의 정책 권고 사항은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이런 AI enabled government, 그러니까 AI가 활성화시킨 정부죠. 디지털 정부인데 그 정부에 대한 정책들을 권고한 것 중에서 가장 우리가 생각을 같이 해볼 만한 것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디지털 혁명과 AI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사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야말로 마차가 자동차로 대치되던 그런 어마어마한 변화가 1760년대에 일어납니다. 그걸 제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은 기계적인 엔진, 전기기관 대한 것이라면 2차 산업혁명은 대량 생산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 그리고 전기공학이 큰 역할을 했고, 그 토대 위에서 이제 제3의 물결이라고 부르는 제3차 산업혁명, 정보화 혁명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1960년, 70년대 오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제 1900년대를 넘어서서 2000년에 넘어서 2010년, 정확히 2010년, 11년 그때 인공지능에서 아주 기념비적인 그런 기법이 발표가 되는데요. 그게 딥러닝이 되겠습니다. 딥러닝이라는 인공신경망 구조에서 영감을 받은 그 테크닉이 제안이 되고, 그 테크닉으로 하면 그야말로 수백만 개가 아닙니다. 수천억 개의 그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고 거기서 결과를 얻어내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반도체와 전자공학의 기술이 따라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고, 이제는 2018년, 2019년, 20년 하면서 이른바 GPT라는 기법이 나오면서 그 대세를 이루게 됩니다. 자, 앞서 그 그림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커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커브가 보면 세로 축은 이게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이 되어 있고, 10,000불, 20,000불, 30,000불 이런 수준이네요. 그리고 가로축은 1700년에서부터 지금 2000년까지 쭉 가는 그런 시간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주목할 것은 지금 이건 유엔에서 나온 자료입니다만은 거기에 똑같이 산업혁명이 1, 2, 3, 4가 진행이 되는데 두 가지의 그룹이 생겼다는 거예요. 한 그룹은 그걸 이끌어가는 그룹이고 그야말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게 주황색으로 표현되는 그런 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은 따라가는데 너무 속도가 늦고 이제 그 따라간다고 볼 수도 없어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갭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쪽은 그야말로 이 혁신의 주변 국가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런 국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왼쪽에 있는 그 그림이 던지는 의미는 우리가 이런 새로운 기회의 시기에 이런 전환기에 과연 그것을 선도해 나갈 입장이 될 것이냐 아니면 도태될 것이냐라는 그 질문을 여기서 던지고 있는 것이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앞으로 계속 발전한 산업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경제가 제일 먼저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비용의 논리가 있거든요.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일주일 걸려서 하는데 새로운 방법에 의하면 1시간이면 돼요. 그 방법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10명이 하는 걸 1명이 할 수도 있고요. 10시간에 걸릴 것을 1시간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생산력과 그리고 비용 절감이 있으면은 그건 당연히 이런 경제 시스템이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크게 보면 여태까지 정보화의 시대, 그러니까 제 3차 산업혁명 시절까지는 주로 관심이 있었는데 가장 안에 있었던 디지털 섹터라고 불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것은 IT 산업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통신산업, 소프트웨어,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콘텐츠, 여러 하드웨어, 인프라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게 되겠고요. 그것이 점점점 넓어지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모든 산업이 디지털로 가지 않을 수 없는 디지털라이즈드 인더스트리가 디지털라이즈드 이코노미가 있는 그것이 가장 큰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는 가장 작은 범위는 기존의 IT 산업이라고 보고 가장 큰 범위는 기존 산업 플러스 IT, 기존 산업 플러스 데이터, 기존 산업 플러스 디지털, 기존 산업 플러스 AI로 본다면 그 중간에는 기존 산업 별로 상관없이 전에는 없던 산업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중간에 있는 디지털 이코노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거기에 보면은 이제는 플랫폼 이코노미라고 하는 것들, 디지털 서비스들이 있고요. 거기 보면 재밌는 게 기익 이코노미라는 게 있습니다. 기익이란 말은 필요할 때만 잠깐 쓰는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사서 집에다 놓고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만 빌려 쓰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가장 그 좋은 예제 중에 하나는 아주 인건비가 비싼 전문가들은 우리가 그 양반을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가서 서비스를 받고 그만큼 비용을 내죠. 그래서 앞으로는 저런 서비스가 이제는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모든 IT 인프라가 클라우드에 연결되고 클라우드에 필요한 대로 연결 쓰는데 연결해 쓰다가 우리 그 컴퓨터가 더 필요해 그러면 조금 더 많은 용량을 돈을 내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휴먼 클라우드가 대세가 될 것이다. 사람도 필요할 때만 쓰고 좀 더 쓰고 그리고 그 양반에 대한 어떤 고용의 관계가 아닌 거죠. 그런 상황이 휴먼 클라우드가 대세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그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런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디지털 거래의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공급자에서부터 수요자까지 쭉 흐름이 있는데요. 그런 흐름 가운데 원래 그야말로 재래식 기존의 그런 흐름인데 흐름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 상품, 굿즈가 있고 또 하나는 서비스,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흐름이 기존의 흐름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전혀 상관없이 디지털로 모든 게 흘러가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디지털 경제가 됐다는 가장 적나라한 예제가 기업 가치로 볼 수 있습니다. 기업 가치에 대해서 그 마켓 캡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기관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기업 가치 평가하는데 여기 이 자료는 지금 3월 20일 자료니까 이 자료를 만들 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1위에서 10위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인 거예요. 기업 가치는 간단히 주식 한 주 가격 곱하기 주식수 이렇게 계산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되겠는데요. 제일 큰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는 그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그런 대용량의 그런 GSP라고 하지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을 만드는 회사지요. 그거 말고도 구글, 알파벳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존, 메타, 페이스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10개 중에 상위 순위에 많이 들어있는 것도 포함해서 7개가 사실은 이런 디지털 기업이다. 이런 거고. 그러면 한국에서 살가는 디지털 기업은 어디 있느냐? 예, 삼성이 있습니다. 삼성이 있는데 쭉 보면 저 아래에 있는 그림인데 이 내용은 지금 한 4천억 달러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1등 하는 마이크로소프트는 3조 달러가 넘습니다. 3조 달러라고 하면요. 이거는 인도가 굉장히 인구가 많은 15억, 14억인가요? 15억이 이렇게 되는데 그 큰 나라에서 1년 동안 모든 국민이 만든 가치보다 큰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큰 시대가 이제 왔다. 이제 여기에 보면 상위 10개의 그 회사 가운데 IT 기업이 아닌 건 뭐냐? 그러면 4위에 있는 사우디 아람코는 석유 기업입니다. 석유 기업. 그리고 쭉 내려가면은 9위에는 릴리라는 회사는 제약 회사고요. 대부분은 다 디지털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걸 가지고 결국은 이 회사들이 이렇게 커진 이유가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되고 경쟁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건 플랫폼의 크기를 보는데 세계 100대 플랫폼을 이렇게 그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애플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알파벳은 구글입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있고 메타, 페이스북이죠. 이런 기업들이 앞에 있는 것이 그대로 다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시아 퍼시픽에는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없을까 궁금하시죠? 우리나라에는 보면은 여기에 보면 이것이 네이버가 되겠습니다. 네이버가 참전을 하고 있는데 저기서는 아주 큰 규모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경쟁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런 플랫폼은 단순히 그 모든 생산자 또는 소비자가 같이 참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안에 참여하는 모든 생산자의 일거수일투족, 사용자의 모든 액션 하나하나, 버튼 클릭 하나하나가 다 기록되고 분석이 돼서 이 소비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것이 무엇인가?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유튜브에서도 어떤 귀여운 강아지가 나오는 그림을 보고 이거 재밌네 하고서 강아지가 사람 같아요 그러면서 또 보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것만 보여줍니다. 책도 아마존에 들어가서 보면은 항상 책상 밑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방금 전에 보신 그 책을 사신 분들은 이 책도 같이 샀거든요. 보실래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AI가 저 플랫폼의 가장 핵심이 또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말씀드리고요. 인공지능의 역사는 간단히 보면 이쪽은 1940년이고 여기가 우리가 있는 2020년이 여기 있습니다. 이건 그 이후가 되겠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인공지능은 1957년경에 그 간단한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기대했다가 그 신경망의 일종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실망을 많이 하고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1980년경에 신경망을 왜 그냥 하나만 있느냐? 그거 3층으로 해보자. 그러니까 이른바 다층 그 신경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거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어느 한계에
성능 한계가 있어서 다시 또 한번 그 인공신경망은 잘 안 돼, AI는 잘 안 돼, 그러면서 다시 두 번째 실망하죠. 이 실망했던 시기를 겨울이라고 부릅니다. 윈터가 또 왔어요. 그러다가 다시 세월이 지나서 2010년이 넘어가면서 아니 기술도 발전했는데 왜 신경망을 3층만 쌓아 100층 한번 쌓아보자. 그랬더니 이게 생각지도 못한 그런 그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지금 사람처럼 대답을 잘하는 챗GPT가 나오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된 것입니다. 밑에 있는 컴퓨터 역사로 보면 1950년 그때 그 전에 최초의 컴퓨터가 그야말로 집채만한 컴퓨터가 생겼다가 70년대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 다음에 점점 작아지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그 컴퓨터 중 하나가 여기 보면 아이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들고 다니시는 슈퍼컴퓨터를 지금 여러분도 하나씩 갖고 계시죠. 그런 거랑 맞춰서 보시면 이제는 앞으로 슈퍼컴퓨터가 더욱더 강력해진 형태로 핸드폰 안에 AI가 장착이 되는 그런 모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계학습, 그리고 심층학습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50년대부터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주제였어요. 근데 그거 하다 보니까 인공지능은 그냥 초기 인공지능은 조건문이었어요. 배가 아프면 약을 먹는다 이런 거죠. 머리가 아프면 또 다른 약을 먹는다. 이런 것들을 이른바 룰이라는 규칙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아놓고 그 규칙에 맞춰서 하는데 규칙에 약간이나 어긋나면 머리가 아프다 말면 어떡하지?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 그렇게 처음에는 그런 룰 베이스로 되다가 이제 거기 학습이 필요하구나 해서 이른바 기계학습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기계학습은 답을 가르쳐 주면서 학습을 시키는 그런 이른바 지도학습도 있고 답이 뭔지 모르고 다만 문제들을 잘 분류하는 그런 비지도학습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답이 이쪽이니까, 그 바둑을 놓는데 이게 아다리가 되면은 잡아먹게 돼요. 그거는 피하도록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룰만 몇 가르쳐 주면 계속 발전하는 강화학습이 있습니다.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런 것들이 머신 러닝, 기계학습의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딥 러닝이 여기 있는 2010년경부터 대단히 빠르게 발전했고 우리는 눈앞에서 큰 시대의 하나의 흐름이 시작되는 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AI는 제너럴한 그런 그 지능이 있어요. 모든 걸 다 아는 척척박사죠. 그런가 하면 한 분야만 잘하는 그런 지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잘 아는 지능은 일반적인 인공지능인데요. 일반을 가운데 넣어 AGI라고 합니다.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이 아닌 것을 Narrow AI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차이는 뭐냐면 일반적인 것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야말로 의식이 있다든가 또는 감정이 있다든가 통찰력이 있다든가 창의성이 이런 수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보는 많은 인공지능은 Narrow AI다. Narrow AI는 하는 거는 하나는 눈에 대한 것만 해요. 눈에 보고 보이는 것들을 전부 다 인식해서 그걸 다 설명해 주는 그것만 전담을 하는 것도 있고 어떻게는 그 말을 써주면 그 말 갖고 그림을 그려주는 그것만 하는 것도 있고 또 문자를 인식하는 것만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로 특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건설회사에 종합건설회사가 있고 전문건설회사가 있어서 그 한 분야만 하는 것들은 네로 AI 모든 것 하는 건 제너럴 AI. 근데 그걸 AGI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AI를 다루는 사람의 꿈은 AGI가 어서 나왔으면 이렇게 하죠. 이렇게 되면 이쪽에서는 그야말로 일을 할 때 얻어진 지식을 가지고 운전할 때 적용할 수도 있고 운전할 때 얻어진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주방 일을 하면서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이 될 텐데 우리는 그 중간에 있고 그것들의 몇 가지는 지금 약간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AI의 일반적인 용도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이거 잘 아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AI 통계에서 올해 AI 프리즘이라는 곳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AI 중에 보면 제일
많은 그런 용도가 있는 것은 버추얼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저거는 일종의 비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마 챗GPT한테도 여러분이 심심할 때 말씀을 하시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대답도 하고 뭐 종알종알 의견도 주고 그럴 거예요. 그런 걸 좀 더 업무에 적용하면은 그것이 될 것이고 지금 저쪽 오른쪽으로 가면은 오른쪽에 그 보라색 선과 좀 어두운 색 두 개 선이 있는데요. 보라색 선은 과연 이런 그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지식이 준비가 돼 있는가를 조사한 거고요. 그 좀 어두운 선은 그 지식이 필요하다고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 이런 겁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나라가 국가들이 모두 그런 AI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미 지식을 갖고 있는 데가 1등이 어디냐? AI 프리즘이라는 회사에서 보니까 이게 한국이었다는 거예요. 한국이 상당히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2010년에 들어와서 이제 생성형 AI가 나오고 거기 그 2010년에는 그 이른바 딥러닝이라는 기법이 발견되면서 2018년에 그것이 GPT라는 것이 나오고 그다음에 GPT가 버전 1, 2, 3 지금 4까지 나갔죠. 그런 상태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챗GPT에 보면은 챗GPT라는 우리가 말로 하면 말로 대답해주는 일종의 챗봇이라고 불러요. 채팅하는 자동화된 로봇이죠. 그런가 하면 달리는 원래 잘 아시는 그 코스에 멋지게 난 그 화가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 달리라는 이름으로 여기서는 문장을 넣어주면 그 문장에 맞는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 소라는 최근에 이제 그림이 아니고 동영상까지 손을 대고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픈 AI의 홈페이지가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AI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여기에 손을 대지 못하고 빠져 있으면은 아까 처음에 보신 산업혁명이 진행되는데 우리는 그 상관없어요. 밑으로 기어가는 그런 커브가 남의 일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챗GPT가 여기에 있고 챗GPT가 대략 2020년에 발표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특징이 175B 이렇게 되는데요. 175 빌리언입니다. 빌리언은 공이 9개거든요. 1750억 개의 파라미터가 있다 얘기하면 파라미터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입니다. 근데 거의 같은 수준으로 있는 것이 하이퍼클로버인데 여기도 지금 네이버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저기에 나온 것들은 이건 스탠포드 대학교의 자료인데 이건 학회에서 발표도 많이 돼 있고 상당히 앞서가는 그런 그룹에 해당한다. GPT-3가 되는 GPT-4는 한 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저것이 어마어마한 자원을 투입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저건 그야말로 남이 잘하면 우리 갖다 쓰면 되지 그 상황이 아닌 거죠. 정부에서 일을 할 때는 먼저 상황을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에 관한 문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 정책 문서를 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 하는 액션들은 법제화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 사업도 만들기도 하고 기본 기획도 짜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자료는 스탠포드의 AI 리포트가 있는데요. 2023년 판입니다. 지금이 2024년 4월 16일인데 2024년 판이 어제 나왔어요. 어제 4월 15일 날 발표가 됐는데 내용은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AI를 위해서 AI가 그 주제인 그런 문서들이 톱 3가 어떤 게 있느냐면 여기 보니까 산업과 여러 가지 그 규제, 그리고 혁신과 기술, 그리고 정부와 공공행정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그런 문서로 돼 있고 저기에 저렇게 정책 문서가 나왔다는 건 그만큼 많은 정책적인 노력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대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개발도상국에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데 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선진국으로 올랐으면 그 민간 부문에 넘겨야지. 계속 국가가 그런 걸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 그거 굉장히 맞는 얘기이기도 해요. 민간 부문이 그만큼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그 자유를 준다는 뜻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인데 그 AI 관해서 거버먼트 인베스트먼트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2022년 자료 보면은 여기죠. 2022년 보면은 지금 컴퓨터 비전, 머신 러닝, 그리고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자연어 처리죠. 이런 쪽에도 정부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최근에 경제도 어렵고 오늘 보니까 환율도 1,400을 오르락내리락 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울수록 이런 쪽에 투자는 아주 꼭 필요한 분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또 우리의 고민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AI가 현재 제공하는 기능과 앞으로 제공할 기능,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여러 가지 제약점들을 이렇게 표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제일부터 컴퓨터 비전, 시각 인식에 대한 거죠. 두 번째는 그 콘텐츠 생성, 그림 만들고 동영상 만들고, 세 번째는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이제는 각 나라의 언어로 얘기를 해도 다 인식을 하고, 지금 요즘 챗GPT4에 보면 이제 한글로 얘기해도 잘 알아듣습니다. 한글로 물어보면 한글로 또 대답도 해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로보틱스는 단순히 그 근육이 있는 그 기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자동화까지 들어있고, 로봇에 이제는 AI 엔진이 탑재되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 엑스퍼트 시스템, 그리고 스피치 프로세싱, 이런 것들이 돼서 여기 보면 내용들이 대개 보면은 우리의 눈이요, 입이요, 또는 뭐 귀요, 이런 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소통하는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발전이 계속됩니다. 여기는 인공지능 하이퍼 사이클이라 하는데, 하이퍼 사이클은 사실은 이것이 기업으로 볼 때 기업을 처음 만들어서 발전하는 과정을 이렇게 기술의 커브를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기술이 생겼습니다. 그 기술 가지고 사람들이 기대도 하고 투자를 많이 합니다. 점점점 기대가 올라갑니다. 기대가 최대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대한 만큼 투입한 자본만큼 결과가 빨리 안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다들 실망하고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다시 좀 지나서 그래도 처음보다는 좀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완만하게 계속 발전해 나가는 이런 그 커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공지능의 최대점에 와 있는 거는, 인공지능 하이프사의 최대점인 건 여기 생성형 AI, 제너러티브 AI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기 그 뒤에 있는 건 이미 다 이건 실용화 다 돼가고 있는 그런 거 있었어요. 거기다 그 AI 메이커, 티칭 키즈, 그러니까 어린이를 가르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미 상당 부분 돼 있고, 이 앞으로 있을 것들이 데이터 센트릭 AI, 데이터 중심의 AI, AI 엔지니어링, AI 시뮬레이션, 그리고 거기에 코잘 AI라고 그 인과 관계가 분명히 드러나는 이런 것들이죠. 그런 이야기를 해서 AI는 계속 발전할 것이고, 그 발전할 때 있어서 산업계에서 이미 발전된 것을 이제 도로 가져오는 스핀오프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하나의 회사가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가졌을 때 그 기술의 일부를 떼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스핀오프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에서는 그렇게 연구력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스핀오프가 아니고 잘 되고 있는 걸, 검증된 걸 가져오는 스핀온 전략이 더 필요하기도 하지요. 공공부문의 혁신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여기는 지금 그 EU 사례가 되어 있는데요. EU 사례에 대개 보면은 여기 그림이 1, 2, 3, 4 되는, 처음에는 하나의 부처 안에서 이런 법안이 필요해,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정책을 만들게 되죠. 그것이 만들면 두 번째는 여러 부처 간의 조율을 합니다. 조율이 어느 정도 다 끝났으면은 세 번째는 그것을 이제 여기에 Ministry of Justice인데요. 일단 법무부가 법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성이 높으니까 거기서 작업을 해서 최종적으로 행정부의 안이 만들어지는 형태가 되겠고, 그것이 1, 2, 3, 4로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의회로 넘어가서 의회에서 초안에 대한 거기 이 검토와 또 승인이 있고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법안이 만들어서 공포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AI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결국은 AI 쓰면 좋아요 하는 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근거로 하나하나 만들어져 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미국의 AI 정책 보고서가 1년에도 몇백 건씩 나오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지금 그런 AI 관계된 여러 가지 좋은 계획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이 나오고 그것들이 한 부처에서 나오는 그런 아이디어지만 요즘은 그것을 아까 이게 여러 부처가 같이 참여하는 형태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렇게 발표들이 많이 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 법제화 과정을 거쳐야지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이런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혁신이 만들어져야 될 텐데 혁신을 만들어져야 되는 혁신을 보는 축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습니다. 가로축은 확실성, 불확실성의 축입니다. 지금 왼쪽으로 오면은 이건 확실한 것들이고요. 오른쪽으로 하면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위와 아래가 있는데 위에는 톱다운입니다. 아래는 바텀업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두 가지의 여기 있는 두 가지 축을 가지고 네 가지 접근 방법이 생깁니다. 그래서 톱다운으로 했다는 것은 이건 이미 이 국민의 그 지지를 받아서 그 선출된 지도자가 이것을 합시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서부터 일이 쫙 만들어지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것들은 대개는 예측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 톱다운은 그야말로 생각지도 않았다 하던 작은 부처에서 작은 부서에서 뭘 했는데 그게 상당히 신기한 결과였을 때 그걸 키우면 괜찮겠다. 그럼 그것이 하나의 부처의 일이 되고 기관의 일을 넘어서서 이제 국가적인 표준 내지는 제도화로 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그건 혁신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확실성과 불확실성이요. 확실한 거는 이미 현재 있는 제도에서 조금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불확실한 그런 변화라고 하면은 그거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몰라요. 예측 불가능한 변화가 시도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경험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는 전혀 예측이 안 됐던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거니까 이런 문제들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네 가지 혁신을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것을 보통 그 정부가 혁신되는 과정을 아날로그 정부, 이-거버먼트, 전자정부, 굳이 이-거버먼트하고 구분해서 디지털 정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면 아날로그 정부는 원래 우리가 늘 하던 아날로그식으로 처리를 다 하고 그거는 사람이 직접 관여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될 텐데요. 전자정부는 아날로그 정부를 일하는 스타일만 IT를 도입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Government as a Provider, 그 정부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인 거예요. 정부가 서비스 제공하고 일반 시민들은 서비스를 받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전자정부도 사실은 전자정부에서도 그 개념은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디지털 정부라고 굳이 이름을 바꾸는 것은 이제는 정부가 일종의 하나의 플랫폼으로 Government as a 플랫폼으로 작동을 해야 된다.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는 플랫폼은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그 쿠팡이니 또는 여기 G마켓이니 이런 플랫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큰 플랫폼은 그 애플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에 있는 그런 구매하는 플랫폼들이 많이 들어와서 가격을 워낙 싸게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플랫폼에는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다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전체의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참여하는 모든 절차상의 효율을 올리고 그것으로 참여자들의 이익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될 텐데요. 여기서 디지털 거버먼트는 그야말로 정부 쪽은 물론이고
그 혜택을 받는 시민 쪽, 그리고 시민의 굉장히 큰 부분이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 쪽이 있지 않겠어요? 그쪽이 다 혜택을 어떻게 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심 갖고 거기에 거버먼트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들이 제공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정부는 되게 그 프로그램을 해보면요, 소프트웨어를 아마 그 경험에 많으신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되게 소프트웨어 보면은 거기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일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판단하는 기능들이에요. 또 하나는 처리된 그 것들을 가지고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요. 저장하는 부분은 메모리고 판단하는 것은 이른바 CPU라고 부르죠. CPU가 하는 일들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메모리에 저장한 것을 우리가 데이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데이터 중심의 정부, 또 알고리즘 중심의 정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보면은 공공부문의 데이터 거버넌스는 원래 이제 행정학에서 많이 다루는 용어가 되겠습니다만은 여기는 그 거버넌스는 분명히 행정 담당자들이 하는 일인데 그 결정하는 과정에 행정 업무에 그 이해관계자 모두 참여한다 이런 개념들이 많이 있죠. 여기서는 거버넌스가 상위 레벨, 그러니까 여긴 CDO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CDO는 D가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칩, 데이터 오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정책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것을 전술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걸 만들고 거기에 레귤레이션 법규를 만들고 지침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있겠고요. 이쪽에서는 데이터의 아키텍처, 데이터의 인프라스트럭처, 데이터 밸류 사이클 등은 이제 기술적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같이 가야 된다. 논의할 때 같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데이터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게 보면은 되게 이제 네 가지 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제일 먼저 어디선가 모아야 되죠. 데이터 수집하고 모으는 게 있고 그걸 만들었으면 그걸 가지고 모은 걸 잘 저장하는데 그걸 다듬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다듬고 처리하면서 이제 퀄리티를 올리고 밸류를 올린다고 하죠. 데이터가 100개 있는데 100개의 데이터 중에 두세 개는 전혀 관계없는 데이터일 수도 있어요. 그 데이터를 그냥 다 놓고 하면 전체적인 그 값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가 되고 이제 그 만들어진 것들을 여기 보면 쉐어링, 큐레이팅 앤 퍼블리싱에서 그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고 끝에서는 그 데이터를 사용하고 그리고 재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얻어지는 다시 이 개선된 데이터들이 다 모여서 여기에 거버먼트 소스로 통해서 들어오고 여기에 넌 거버먼트 소스는 일반 시민들 또 산업 또는 비즈니스 이런 쪽에서 데이터가 오기도 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 중에서 지금 데이터를 판매하는 걸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제가 키스드 있을 때 보면 키스드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데 연구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런 걸 보려면은 통신 데이터를 통신 가입자들의 어떤 변화라든가 그들의 어떤 사용하는 이른바 그 비헤이비어를 분석을 하기도 하고 또는 고용 데이터를 보기도 하고 교육 데이터를 보기도 해요. 의료 데이터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정책의 틀을 짜고 제안을 하고 하게 되는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이런 데이터들이 익명화가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프라이버시 문제가 상당히 크게 벌어지곤 합니다. 데이터 중심으로는 크게 보면 데이터 보면은 결국 거버넌스를 잘 갖춰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데이터들이 퍼블릭 밸류 공공 용도에 맞는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 되겠는데요. 여기 보면 트러스트가 꼭 있습니다. 트러스트는 신뢰도인데요. 신뢰도는 저 데이터를 내가 믿고서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내가 쓰는 데이터가 이거 믿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이른바 데이터 윤리라든가 프라이버시라든가 또 투명성이라든가 또는 보안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그 토대가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했다가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중심으로 공공 부문이 가게 되면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회는 여기다 보면 우리가 예측적 거버넌스가 가능하다. 이미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지금 현재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런 상황으로 추세로 왔으니 다음에 이게 필요하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절이 우리가 거의 지나가고 요즘은 가끔은 감기 걸린 분들이 많을 때는 저 코로나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냥 또 별일로 지나가고 합니다만은 코로나의 그 환자들이 굉장히 많을 때는 하루하루 일일 확진자 발생하는 게 좋은 중요한 통계였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사망률도 있고요. 그러다 점점 커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다시 줄어서 어느 이하가 되면은 이제는 코로나에 대한 정책을 바꿀 때가 되었다. 이런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예측적인 거버넌스, 그 디자인 앤 딜리버리, 그리고 공공 서비스를 설계하고 그것을 제공할 때 여기 그 데이터 중심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효율성과 최적화된 그런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리고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우리들이 대개 보면은 모든 공공 부문에서의 그런 사업들은 성과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아직도 어떤 경우에 보면 성과 평가가 그야말로 아웃컴을 따져야 되는데 그냥 투입 요소만 보는 경우가 많아요. 성과 요소, 여기 딱 보면 성과 지표였는데 이것을 예산을 집행률이 100%. 그러면 이게 성공.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여기서는 그런 퍼포먼스 매니지먼트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이 기회가 될 것이고 여기에 리스크로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유효한 데이터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데이터 쉐어링, 또 디스커버러빌리티, 인터오퍼러빌리티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어떤 기회는 잘 쓰는데 그 데이터를 다른 데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만 쓰고 다른 데 고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써요. 표준의 문제가 부족한 거죠. 이런 문제들, human and technical capacity는 뭐 예외 없이 역량이라고 우리가 간주가 됩니다. 저런 걸 하려면 그야말로 데이터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건 나의 데이터야. 나의 데이터는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라는 그런 의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들어오는 그 법규적인 그런 문제, 그리고 퍼블릭 트러스트, 공공의 그런 신뢰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데이터 중심 공공부의 활성화 프레임워크인데요. 글씨가 작아서 대단히 아쉽습니다만은 제가 만든 데이터는 밑에 출처도 다 돼 있고 하니 이 자료는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볼 수 있도록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알고리즘 정부가 서비스를 하는데 이 거버넌트 서비스를 모두 자동화하는데 퍼블릭 서비스, 시민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서포팅 시빌 서번트, 공무원들의 일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 그리고 그다음에 내셔널 퍼블릭 레코드. 이거는 그 데이터를 잘 저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만 잘하면 일하는 걸 모두 기록을 잘 관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내셔널 피지컬 인프라스트럭처, IT 그 인프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스태츄 컴플라이언스는 법제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그 퍼블릭 폴리시 디벨롭먼트, 공공 정책을 개발하는 이런 부분들이 자동화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알고리즘 정보의 기술적으로 보면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AI가 있고요. 지금 AI에 가려서 크게 드러나지 않는데 사실은 블록체인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AI는 그야말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프로세스라면 블록체인은 그것을 연결해주고 공급하는 망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데이터 AI 액션 이렇게 보는데, AI가 하는 것들은 대개는 어떤 거냐면 원래 처음에 데이터는 모두 그 unstructured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건 비정형 데이터라고 불러요.
음성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건 뭐 파일 포맷도 제멋대로고 크기도 제각각이 한 그런 것들, 그래도 아날로그 돼 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에러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AI가 처리를 해서 거기 구조적으로 만들고 디지털 데이터로 만들고, 그리고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대신 사람 이름에 개인적인 퍼스널리티는 나타내지 않도록 감춰주는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품질이 높아지는 이런 데이터가 만들어질 수 하는데, 여기 보면 액션이 structure, digitized, clean, translate, classify 이것들이 하나하나 액션들이 데이터에 대해서 하는 액션이 되겠습니다. 스트럭처라는 액션은 이것을 구조화시킨다 이런 것이 되고, 디지털은 뭐 말 그대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꾼다는 것, 클린은 거기에다가 에러를 없앤다는 것, 이렇게 해서 그런 액션들이 이렇게 쭉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액션들에 대해서 AI가 처리를 하게 되고, 여기서 하는 처리 하나하나가 사실은 공공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후보가 된다 이렇게 보고 되어 있고요. AI에 적용되는 유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참고하시고요. AI 적용 유형별 공공 서비스. 그래서 이쪽은 가로축은 전부 여기 보면은 AI를 이용한 그런 AI 처리 방법이 되어 있고, 이 세로축은 이것이 맨 위에 있는 것이 경제 문제, 두 번째가 교육 문제, 세 번째가 환경 문제, 이렇게 각 분야마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거기들에 대해서 가장 큰 주목을 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부분이 제너럴 퍼블릭 서비스로 되어 있네요. 일반 시민을 위한 서비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로로 봐서는 가장 큰 것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인터널 공무원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 이런 거죠. 뭐 제일 1차적인 우선순위 어디에 있는가? 일반 시민을 위한 서비스다. 근데 일반 시민을 위한 서비스는 어떤 게 제일 우선순위를 갖는가? 그건 현재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는 현재 그 일을 담당한 공무원들이 업무 부담이 반이야 10분의 1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정말 아주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다. 그런 조사가 되겠습니다. AI 액션에 대한 상호 운용성 및 사례. 결국 여기서는 이 자료는 지금 EU 자료인데요. EU에서는 나라는 달라도 한쪽 나라에서 한 걸 다른 나라에서 갖다 쓰고 서로 공유하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상호 운용성이랑 인터오퍼러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디텍트라는 용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 디텍트는 여기에 AI를 써서 이 안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이슈가 있고 이런 걸 찾아내는 것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파트 2에서의 공공 서비스 및 정책 입안을 위한 AI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그림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여기 보면 공공행정에서 AI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여기는 챗봇이고요. 이건 기계 번역, 머신 트랜슬레이션. 이거는 눈이 나왔으니까 뭘까요? 이거는 서베일런스, CCTV 이런 걸 통해서 그림 안에 있는 그런 나타나는 그 사람을 찾아내고 누군지도 알 수 있고 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드 디텍션, 이거는 데이터를 이용한 그런 사기, 범죄들을 찾아내는 것들이죠. 그로들 어떻게 사람이 다 지키고 앉아서 24시간 3교대로 했는데 이제 기계가 상당 부분을 맡아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걸 갖고 AI에 대한 여러 법규들을 만들게 되는데, 여기 보면 사용하는 방법 자체를 우리가 여기다 리스크가 얼마나 있느냐, 이게 마치 무슨 전기의 효율성을 따지는 것처럼 가장 리스크가 크다, 적다, 더 적다, 거의 없다, 뭐 이렇게 되면 이쪽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가 있는 이런 쪽을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모든 AI에 대한 그 우리가 정책들은 항상 베네핏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챌린지가 있습니다. 챌린지라니까 뭐 도전 이런 뜻인데 저거는 상당히 어려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 두 개 잘 따져서 이로움이 장점이 커지도록 이렇게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죠. 마지막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시티즌 또는 비즈니스맨 또는 시빌 서번트 공무원이나 여러 사업가들이나 또 일반 시민들이 모두 사용할 때 어떻게 도움을 받는지를 같이 설계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고 OECD에서는 디지털 정부의 정책 프레임워크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6개를 1, 2, 3, 4, 5, 6로 해가지고 이걸 평가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바이 디자인은 제일 첫 단계는 정책이거든요. 정책조차도 디지털화된 서비스를 고려하면서 만들자 이런 거죠. 거기다가 데이터 드리븐은 데이터 기반으로 판단을 해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거버먼트 as a 플랫폼이 세 번째가 되고 네 번째는 오픈 바이 디폴트입니다. 기본적으로 투명성이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부가 하는 모든 데이터, 정부가 하는 모든 프로세싱은 모든 업무 절차는 다 공개한다. 단, 이 부분은 상당히 공개하지, 비공개로 하는 것이 나라의 이익에 맞는다. 그런 건 이제, 그것들은, 공개하지 않는 것, 이런 식입니다. 유저 드리븐, 그건 사용자 중심으로 간다는 뜻이고요. 프로액티비티는 이거는 예측 가능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가지고 나라들을 평가했는데, 한국이 또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료는 24년 올해 발표된 OECD 디지털 거버먼트 인덱스에 보면 한국이 여기를 1등을 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되게 보면은 여기 OECD 전체 나라의 평균이 한 60점에서 70점 사이인데 한국은 90점에서 100점도 있고요.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것은 우수하다. 그런데 저것이 이제 구체적인 서비스 사례로 계속 나타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나타나는 아까 데이터에서도 퍼블릭 트러스트 얘기도 했었고요. 신뢰도 얘기했는데 그 신뢰도가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뢰도가 내가 얘기하는 말을 나도 못 믿어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기지요. 이루다라는 그런 채팅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그야말로 학생들이 장난 삼아서 야한 용동감도 막 했더니 막 그걸 학습을 해가지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서비스가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보면 7가지 중요한 그런 요구사항이 있다 하는 것이 지금 Human Agency and Oversight 사람이 그것을 감독을 한다는 것이고요. 로버스트니스 앤 세이프티는 로버스트니스는 로봇이 아니고 로버스트입니다. 이거는 튼튼한 그런 뜻이 있는데 뭐에 대해서는 듣자면 에러가 나더라도 시스템이 붕괴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고 프라이버시, 데이터 거버넌스, 또 투명성, 그리고 다양성, 그리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공정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사회적 갈등이 우리나라로 점점 심해지지 않은가 하는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일수록 더 중요한 가치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회적, 환경적인 그런 웰빙, accountability는 저거는 그야말로 AI가 어떤 의견을 냈어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추적이 가능하다 이런 거죠.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온 거야.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천억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AI한테 그 중에 한 500개를 빼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답이 잘 나올까? 뭐 이런 거 비슷해서 그것을 그야말로 인공지능에서는 explainable AI라고 불러요. 설명 가능한 AI. AI가 자기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는 걸로 굉장히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디지털 정부 서비스가 여기도 똑같이 하이퍼커브인데 이 커브는 되게 이제 가트너 회사에서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리고 있고 여기도 지금 아무래도 지금 뭐 피크에 와 있는 것들을 보면은 아이덴티티 월렛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분증들을 우리가 보면 이미 아마 그 전자 신문, 전자 운전면허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거기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고 그걸 카카오에서는 그런 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 신원 보증은 물론이고 인증서 역할까지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들은 앞으로 계속 많은 서비스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죠. 대한민국의 AI 정책은 어떻게 갈까 이렇게 보는데요. 이건 이제 제가 그겁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그 IT 정책의 굉장히 큰 흐름 중에 하나가 2016년 4차 산업혁명을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를 합니다. 거기서부터 한국은 다른 나라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안 한 것 같아요. 한국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거 당장 대책을 세우자 해서 해갖고 그때 나온 것이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대응 아이코리아 4.0이라는 계획이 나오고 그걸로부터 데이터 대학, 데이터 전략 또는 여러 가지 그 서비스 전략, 클라우드, 뭐 규제 샌드박스, 블록체인 등등이 쭉 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코로나 때 한국판 뉴딜이 제안이 돼서 그것들 항상 그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했고요. 그 후에 크게 보면 2022년 9월 달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때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서 디지털 전략을 바탕으로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 IT의 기본 계획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데이터 전략도 나오고 인공지능 전략도 나오고 여러 가지 통신 전략 이렇게 다 나오게 됩니다. 디지털 전략을 간단히 보면은 여기는 그야말로 세계의 모범이 되는 디지털 대한민국을 만들자 이렇게 됐는데 아까 OECD 그 디지털 정책 프레임워크의 평가에서도 본 것처럼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안심할 때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전체 방향이나 틀이 잘 됐으면 구체적인 서비스로 업그레이드해서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가야 된다 이런 거죠. 전략이 5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디지털 역량을 키우자 이거죠. 공부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가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달라져요? 경제와 사회 그리고 문화에 있어서 디지털로 전환하자. 경제, 사회, 문화. 3가지죠. 그리고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게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앞장서서 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산업 진흥 계획이 아까 2022년 여기서의 9월인데요. 2023년 1월에 데이터 산업 기본 계획이 진흥 계획이 나오고 요거는 2021년이 좀 전입니다만은 이건 키스디가 아주 열심히 해서 상당히 그 OECD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전략들을 만들고 많은 제안들이 연구되었습니다. 23년 1월에 아까 데이터 산업 진흥 전략이 있었는데 그때 같이 인공지능 이번에 일상화 전략이 있었어요. 그 전에 아까 로드맵에서 본 것처럼 인공지능을 산업을 키우자 기술을 개발하기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일상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화 가는 것이 큰 꼭지가 3개예요. 수요를 대형 수요 창출로 AI 산업 성장을 키우자. 두 번째 인프라를 만들자. 거기에 맞는 법 제도를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가지고 만들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되게 이제 수요를 창출하니까 공공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AI 기업을 지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인프라를 만드는데 이 3번째 있는 건 상당히 새로운 거였습니다. 여태까지 보면 산업을 진흥하는 계획은 많았는데 이거는 산업이 아니라 디지털 사회 질서예요. 그래서 디지털 권리 장전이라는 것을 여기서 만들고 작년 말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디지털 질서를 신질서를 정립하자 하는 걸로 하게 되고 디지털
여기서 기본법을 디지털 사회 기본법을 만드는데 이제는 디지털이 그야말로 기술을 넘어서서 전 사회적으로 퍼지게 됐습니다. 디지털 신질서 정립 방안에 여기 보면 이제 디지털 권리 장전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권리 장전은 아까 우리 잠깐 본 미국의 AI Bill of Rights 권리 장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작년 4월 달엔 이제 작년 4월이 뭐냐면 이제 챗GPT가 해서 어마어마하게 막 사회에 큰 이슈가 됐거든요. 그걸 국가적으로 지원하자 하는 것이 여기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여기 특히 분야마다 주요 서비스가 법률, 세무, 의료 보조, 심리 상담, 문화예술, 학술 연구 이런 부문이 민간에도 필요하고요. 저것이 공공기관, 정부에서도 저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해진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거대 AI 응용 서비스가 보면 여기 장문 번역, 언어 번역, 이메일 생성, 코드 생성 또는 검색 엔진 문서 질의, 비디오 생성, 광고 등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데 같이 이건 해외 기업, 우리나라 안에서도 작은 회사들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몇 가지는 아주 지금 리튼이라든가 또는 아수겁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 연구는 여기 AI 적용된 사례에 대한 텍소노미라고 합니다. 일종의 분류 체계죠. 그래서 크게 보면 여기는 조직의 특징이 되고 이거는 누가 담당하는 조직이냐, 이게 중앙정부냐, 지방정부냐, 아니면 기관이냐, 아니면 그냥 커뮤니티 이런 게 있고 지리적으로 이게 그 지역적이야, 아니면 전국적이야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정부의 기능은 뭐냐, 이게 국방이냐, 뭐 경제냐, 교육이냐, 의료냐, 환경이냐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는 그런 구분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두 번째는 하얀 바탕에 노란색이라서 잘 안 보입니다만 서비스 디스크립션, 그래서 프로세스 타입, 그 수혜자는 누구고 데이터는 어떤 게 필요하고 거기에 그 애플리케이션 타입은 무엇이다 이렇게 해서 쭉 나가고 이쪽에서는 그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도대체 그 서비스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그 서비스의 그 공공 서비스에 대한 그런 밸류를 더 증가시키는 거냐, 아니면 전혀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이런 것들이 돼 있고 끝으로 AI 도메인. AI 도메인과 AI 서브 도메인이 있습니다. AI 서브 도메인은 사실은 좁은 분야예요. 말하자면 음성이면 음성 하나, 영상이면 영상 하나, 또 아니면 뭐 그 자연어 처리하면 그거 하나. 근데 그것들을 묶어서 AI 도메인으로 묶어놓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보면 몇 개 있는데 대개는 사례가 그 국가적인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사례가 간단히 나옵니다. 근데 네덜란드에서는 이런 국가 여기 그러니까 AI의 국가 전략은 없는 나라가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그런 이 그 프로젝트의 이름 뭐냐? 이게 Strategic Action Plan for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을 위한 전략적 계획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을 해놓고 이런 계획들에 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이걸 한번 해보자. 오브젝트 디텍션 킷이라고 하는 걸 했는데 이거는 이런 아이디어를 냈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카메라로 찍어서 저기 그 쓰레기가 뭐 방치되거나 이런 것들을 빨리 찾아서 하자 이렇게 해서 그때 파일럿까지 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상태가 뭐냐면 not in use anymo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서비스 안 한대요. 왜냐하면 저 쓰레기만 찍는 게 아니라 사람도 찍으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 그런 것도 있고 이건 하나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덴마크의 경우에는 인텔리전트 컨트롤 플랫폼이라고 해서 여기는 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룩셈부르크에서는 굉장히 작은 나라들이죠. 작은 나라인데 여기서는 디지털 다큐멘트를 만들고 그것을 그 OCR로 만들어서 교정하는 거의 뭐 도서관에서 하는 그런 일도 국가의 조직 안에서 하는 사례로 하나 잘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스페인인 경우에는 여기는 그
소상공인들의 수입을 예측을 해서 세금을 매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proof of concept,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엉뚱한 결과 나오는지 아니까 검토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그 정부 입장에서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세금이니까 세금을 어떻게 좀 더 걷지? 그 빠진 세금을 어떻게 찾아내지?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는 작은 나라에 불구하고 이런 디지털 정부에 있어서 엄청 열심히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컨설턴트를 위한 의사결정 도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핀란드, 교육으로도 아주 유명하고 핀란드는 전 세계에서 삶의 만족도가 여러 해째 1등을 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나라입니다. 그만큼 세금도 엄청 크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automation of subtitling, video and audio인데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tax administration, 그러니까 국세청인데 국세청에서 해마다 동영상을 만든대요.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동영상 만들고 올해 바뀌는 세제 이런 거 하죠. 근데 거기에 핀란드 아닙니까? 거기에 혹시 귀가 잘 안 들리는 분을 위해서 자막을 넣고 뭐 이런 거죠. 근데 그 자막 넣고 그런 서비스 하는 것을 인공지능을 이용했다 그런 겁니다. 여기는 논문으로 발표된 케이스가 됐는데요. 2022년에 발표된 게 미국 공항 가면 공항에서 두 손을 머리로 올리고 사진도 찍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입국할 때. 그런데 거기 권총이 혹시 있는 게 아닌가. 그것들을 영상 처리를 해서 하는데 그것들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검색했더니 상당히 잘 잡혔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AI 권리장전은 여기 안정과 효과성, 알고리즘에 따른 그런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것, 이런 거죠. 차별은 사실은 백인과 흑인도 있지만 남녀 차별도 있습니다. 노소의 차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라이버시, 그리고 여러 가지 통지와 설명, 그리고 휴먼 얼터너티브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지금 디지털 정부가 혁신되는 동향을 6가지로 정리를 한 것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아무래도 업무는 자동화하고 일손은 줄인다. 이게 첫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공 서비스를 혁신한다 하더라도 이 첫 번째 조건이 되면 일단은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두 번째는 building for on the go accessibility. 그러니까 저거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이에 어떻게 접근성을 더 넓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고요. 세 번째는 데이터를 잘 이용해서 더 좋은 의사결정, 정책 결정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거죠. 여태까지 우리가 보지 못하던 그런 점들을 알려주는 그런 데이터가 가능할 것인가. 네 번째는 디지털 국방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방혁신 4.0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경제인문사연구회 국방정책연구단 단장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와 같이 회의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국방에서도 사실은 최근에 인구가 많이 줄어들면서 병력 자원이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병력 자원을 무한정 늘릴 수 없고 대신 AI라든가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국방을 더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디지털 디펜스를 더 강화시킨다 하는 것이 디지털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지켜져야지 그다음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다음 디지털 익스펜시스 for citizen 일반 시민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가 이거는 행안부에서 받던 서비스인데 그다음에 교육부로 데이터가 넘어가네 어떻게 저기 가서 또 다시 접속을 해야 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야말로 원스톱 아닌 원스톱 창구처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게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은 현재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IoT Standard and Exchangeable Data. 이거는 상호 운영성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그 디지털 뉴딜을 하면서 거치면서 그때 데이터들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고 했었는데 그 데이터들을 보다 현업에 많이 적용하고 거기다 하는 거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그것들에 대한 퀄리티가 더 올리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해지긴 했습니다. 디지털 거버넌스 전략 공고사항은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AI 정부 정책에 있어서는 큰 꼭지를 보면 그 개방성과 참여입니다. 그래서 AI가 이제 그야말로 디지털 정부가 플랫폼 정부로 돼 있다면은 이제 그 정부의 정책은 공무원들께서 물론 전문성을 가지고 잘 하고 있지만 거기에도 참여해서 시민들이 의견을 주고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그야말로 그 집단 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개방과 개방성과 참여 이런 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거버넌스 앤 코디네이션. 이거는 그 참여자들이 모든 이해관계자, 관심 있는 자는 물론 전문가, 이거 일반 시민도 다 참여해서 거기서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capacity to support implementation. 지금 그것을 얘기한 되게 많은 경우가 얼마 전에 그 언론에서의 AI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뉴욕 타임즈가 2014년에 어마어마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기네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간다 그러면서 결국 10년이 지났죠. 그러면서 지금은 그 당시 온라인 독자가 한 70만 명이었는데 지금 온라인 구독자가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물론 지면으로 하는 건 좀 줄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한국에도 가능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점은 기술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문화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적인 것도 다 포함시켜서 사실은 문화적으로도 그쪽이 그만큼 매력 있고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더 이익도 되고 그럼 하지 말래도 하지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커패시티 빌딩이 이런 그 역량 개발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정부상 권고사항 얘기하고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AI가 잘 되도록 하려면 결국은 데이터를 얼만큼 많이 확보할 거냐 그런 거기에 이제 방점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결국은 그 데이터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공공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공공 데이터를 민간한테 어느 정도 개방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그 민간이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각종 AI와 관련 서비스나 기술을 개발하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그걸 하나 인프라로 보고 정부 데이터나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는 거 이것이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럼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개방하고 있는 공공 데이터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고요. 타 국가들은 미국이나 이런 데는 공공 데이터를 어느 정도 개방하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결국 민간 산업 분야를 이제 육성시키려면 그런 정부가 규제를 포지티브로 가져갈 거냐, 네거티브로 가져갈 거냐 이것 또한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 우리는 뭐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신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공공데이터 개방하는 비율은 공공데이터에 대한 그 포털에서도 지금 상당히 많은 게 돼 있고, 그래서 정부 측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나 공공데이터 관리에 관한 위원회들에서는 그 최대한 개방한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공공데이터 포털에 올라오는 데이터들도 아직 퀄리티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실제로 써보려고 하면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들은 좀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아직 그 데이터는 계속 개방이
점점 많아지긴 하는데 아직 이렇게 충분한 상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 공공 데이터 개방 비율은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아무튼 이거는 전체 데이터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정부 측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의 퀄리티나 그 아까 하는 서로의 상호 호환성 문제 이런 문제가 좀 더 해결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규제가 대개는 그 포지티브 규제냐 네거티브 규제냐 이렇게 하는 것이 대개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모두 갖다 쓰게 하고 그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만 좀 제한을 한다 이런 방법이 있고 반대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다 제1항, 제2항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그거 아니면 못 쓰게 한다든가 이런 제한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들은 그 새로운 산업이 생길 때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자유도를 좀 더 넓혀지는 게 좋다 하는 것이 아마 정부에서는 일종의 규제 샌드박스 형태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리스크는 상당히 있지만 그런 개방이나 이런 것들이 일단 테스트 해보고 이른바 시범 적용해 볼 수 있는 것까지는 빨리 가는 게 좋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데이터 중에 아주 민감한 데이터 중에 하나 의료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의료 데이터를 개방을 해야 된다 하고 의료 데이터의 개방을 여러 기관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또 다른 의료 데이터가 개방이 되면 그 익명화를 잘했다고 본 경우에 그럼 상당히 어떤 그 신약 개발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건강이나 보건에 대한 인프라를 만드는데도 굉장히 좋은 참고가 되거든요. 근데 한편에서는 그거 가면은 그 사업하는 사람들만 수지 맞게 하고 나는 데이터를 다 뺏긴 거 아니야? 이러면 또 부정적인 생각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전면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거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먼저 적용시켜 보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가는 2단계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결국 미국의 IT 기술이 발달한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뭐 교수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결국 그네들이 갖고 있는 군사 기술을 민간한테 개방을 하면서 IT 기술이 발달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 중국은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이 우리보다 IT 어느 분야에 IT가 굉장히 더 발전되어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포지티브 방식의 그 규제를 하고 있단 말이죠. 해볼 때 해봐라. 제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칸막이를 치는 것이지 처음부터 우리는 야 이건 하지 마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민간이 자유롭고 또 아주 창의적으로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마지막 교수님 또 추가 더 꼭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발표를 제가 여러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마 내용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이거 그 뒷짐지고 군구경하거나 다 만들어주면 써야지 그럴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인공지능의 문제는 특히 기술로 승부 보는 거는 아주 일부분일 것 같아요. 기술로 승부 보는 거는 그야말로 이런 인공지능의 엔진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는 그게 필요하지요. 근데 많은 경우는 사실은 전체 일들의 전체 그 시장으로 봐도 좋고요. 90% 이상은 응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응용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인공지능이 무엇인가, 어디에 쓰면은 이게 괜찮은가, 이것도 잘 알 필요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비즈니스 도메인에 대한 지식. 그 비즈니스는 무슨 그 상업을 한다 그 뜻이 아니고요.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종사하실 때 그 분야의 지식을 그 분야에 대해서 문제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회 요인 뭐 리스크 이런 걸 잘 아는 분들이 잘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AI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으로 공공 서비스 부문이 그야말로 국가 경쟁력의 근원이 하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커패시티 빌딩이고 그거는 학위를 뭐 어떤 사람이 학위를 뭐 9번째 학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직도 그 60대 중반에 열심히 3학년 학생이 돼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적용해야 되는 이른바 requirement, 요구사항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 싶고 거기에서는 그 다음에 AI는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같은 팀이 돼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과 해결 방법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제가 여기 오신 전문가님들의 강의를 제가 한번 들을 기회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부탁 말씀드리고요. 오늘 발표했던 이것이 하나의 새로운 시작점이 돼서 인공지능 뭐 해보면 되겠네 하는 생각만 해주셔도 저에게는 이제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은 네 번째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 국가를 말하다 강의를 이제 특강을 했는데요. 다음은 뭘 할까요? 5월에 기대되지 않은데요? 되나요? 고민 좀 했는데 재정을 한번 다뤄보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이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이렇게 알게 좀 더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까라는 것을 주제로 저희가 5월에 강의를 특강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합한 아주 훌륭한 분이 계셔서 모셔서 한번 저희가 들으려고 하니까요. 다음 세 번째 주 화요일 날 저녁에 이 시간에 만나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